야, 미쳤다 미쳤어.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이거 다 죽는 거야 이거 지금. 자, 지금 환율이 한마디로 초비상 상황입니다. 세간에서는 미 연준 의장 파월이 산타를 쫓아냈다라고 할 정도로 증권시장에서는 연말 산타 랠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주식 가격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서 멈추겠지 했는데 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주가 방어조차 안 됩니다.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을 돌파해서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지금 급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2400선도 깨질 것이다, 2200, 2100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감돌고 있죠. 환율이 1450원대인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으니까 2009년 3월 이후죠. 그러니까 15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고환율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1450원이 주는 충격, 그리고 1500원을 뚫을 것이다, 심지어 1600원도 바라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이 이렇게 치솟은 이유가 뭐냐? 바로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보통 내년에는 4번 정도 내릴 것이다 예측했는데 2번만 내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인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지난 9월에 또 11월에 그리고 엊그제 12월 18일 0.5, 0.25, 0.25 이렇게 3번 내렸습니다. 인하를 한 것은 시장의 호재였다고 하겠지만 금리를 내리면서 한 발언이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정도로 주식과 환율이 아주 예민한 거죠. 미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보니까 내년엔 금리 인하를 한 번 또는 2번, 3번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2번만 해야 한다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지나면 1600원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문제가 정말 커집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기업의 매출이 200억인데 전기료가 100억이다. 그래서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매출이 200억인데 전기료가 100억.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 공장 감가상각비를 따지면 일을 하면 할수록,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이거 여러분 버틸 수 있을까요? 산업용 전기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킬로와트당 평균 9.7% 정도 인상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전기료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료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많은 원자재와 완제품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서 똑같은 물건을 수입할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물가가 올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면 금리 감당이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지금 초비상 상황에 몰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가만 이렇게 되면은 밀가루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데 환율이 올라서 밀가루 값이 막 상승하면 라면, 국수, 빵값 이런 거 다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면 사람들 혹시 라면 사재기하고 그런 건 아닐까? 내가 한국 미래가치 포럼이라고 기업인들과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커뮤니티하는 단체 운영하는 거 알지? 거기에 라면 공장 사장님도 있는데, 이기철 대표라는 분인데 라면 한 박스 보내준다고 어제 문자가 왔거든. 일단 라면 받아놓으라고. 일단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닐까? 한국 미래가치 포럼은 내년에도 계속 하시는 거죠? 물론 내년에도 5기가 내년에 시작하지. 자, 그건 그렇고, 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오히려 이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그거 반대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랑만 비교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도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큰 이익을 보기가 어려워지겠죠. 또 환율이 올라도 금리만 내려가면 괜찮아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면 이걸 막으려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두려워지죠. 또 이자 내느라고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기 침체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엔 금리를 더 내려주고 대출을 늘려준다라고 지금 방침도 나왔는데, 여기서 더 침체되면 정말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금방 느낄 수밖에 없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가 환율이 오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환율 방어를 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역시 오릅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얼어붙을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시장이죠. 두 번째는 반대급부입니다. 건축 비용이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양가는 더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공급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은 또 뭡니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이게 결론일 수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경제 불확실성을 점점 키우면서 소비 위축을 불러오죠. 소비 위축은 부동산 시장에도 관망세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래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거나 또는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안양 범계역에서 DLENC가 아크로라는 이름으로 분양을 했는데 이게 미계약이 50%가 넘게 났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 정말 입지가 좋거나 가격 메리트가 없는 것이면 분양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 공포까지 온 겁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나 사람들은 사지 않는다. 사람들이 사지 않으니까 뭡니까? 다시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좀 근시안적 관측이고요. 좀 더 멀리 원시안적 관측으로 보자면 분양이 안 되면 공급이 움츠러드는데 가격은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다시 가격이 급등할 때가 옵니다. 침체가 지속되면 금리도 내려가고 공급도 원활해지면서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런 시간, 이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시간 차이로 오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거대한 사이클을 맞출 자신은 없습니다. 아마도 저 말고도 아무도 이걸 못 맞출 겁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 그러니까 다음날 가격이 얼마인지 그 다음날 가격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다만 이런 형태로 아파트 가격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높은 가격에 무리해서 영끌을 땡겨서 피해를 보시는 일들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겠죠. 혹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환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엔 환율보다 우리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리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금리가 하락하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금리가 떨어지면 부담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시중에 돈이 막 돕니다. 돈이 돈다는 것은 뭡니까? 경기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이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중국의 금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속도로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혹시 일본처럼 초저금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염려냐? 자, 이해하기 쉽게 물가가 급등하는 거 이거 무섭죠. 그런데 물가 하락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물가 하락하는데 왜 무서운가요? 물가는 하락하는데 뭡니까? 아무도 안 사. 경기 침체예요. 이 정도로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섭다는 겁니다. 일본이 이런 식이죠.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가 바로 일본의 경제, 물가 하락 경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사고 파는 것보다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훨씬 이익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작동이 안 되고 멈추게 되는 게 바로 이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물가가 비싼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되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자, 지금 중국 부동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공실투성이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죠. 놀랍게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3입니다. 상당히 낮죠. 물가가 지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국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평균 물가 지수는 2.0보다는 좀 물가가 낮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인데 왜 이렇게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걸 자세히 보니까 우리의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를 알 수 있는 농수축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5%입니다. 비싸죠? 이렇게 되니까 외식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고 다른 것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금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라고 하면 우리는 대출 받을 때 앞으로 내가 내야 되는 이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금리죠. 전 세계의 금리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 중에 10년 만기물을 기준점으로 삼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중국의 10년 만기 중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 금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그냥 비축하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가 완전히 위축되는 거죠. 요즘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돈 안 쓰지 않습니까? 보니까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냥 응가만 하고 갑니다. 자, 도대체 지금 중국의 사정이 어떻길래 이 상태일까? 자, 의구심이 들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회복이 좀 힘들어집니다. 또 대미 수출도 막혀서 내년 상반기에는 역성장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여러분 직감하셔야 됩니다. 지금 금융업계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아파트값 떨어지는 그 속도 이게 얼마나 빠를지 가늠할 수조차 없을 정도다 이렇게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돈이라도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무조건 뛰는 부동산, 더 오를 것이라고 믿고 이걸 올라타시는 분들,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이엔드의 초고가의 강남 부동산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오늘 영상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항상 이런 위기에 만들어집니다. IMF 때 부자가 갑자기 망한 사람들도 많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IMF가 지나고 정상화됐을 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기에 쫄지 말고 당당하게 준비하자. 그러면 가난이 아니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위기 표용호TV를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리스크 관리하면서 다시 또 한번 도약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